안녕하세요.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진행을 맡은 신미정입니다. 1차 세계대전 말에 독일이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공격하기 위해 개발한 대포를 파리포라고 합니다. 1918년 3월 21일 포신 길이 34m, 유효 사정거리 130km에 이르는 파리포의 첫 포탄은 파리 시내에 떨어지게 됐고 이후 5개월간 1000명 가까운 파리 시민들이 죽거나 다치게 됩니다. 성공작으로 보이는 이 파리포에도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포탄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한 번 발사할 때마다 포신이 갈려 쏠 때마다 점점 더 큰 다른 구경의 탄을 장전해야만 했고 65발 정도 쏜 다음에는 포신을 갈아줘야 한다는 바보 같은 약점이었죠. 하지만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 포탄을 떨어뜨리는 파리포의 심리적인 위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이 파리포의 개발은 작은 실수로부터 시작됐는데요. 어느 날 제조사인 크롭사의 대포 시험장에서 실수로 정상 각도보다 높은 고각 발사를 하게 됐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 근처에 탄이 떨어져야 하지만 포탄은 예상한 곳보다 훨씬 더 먼 곳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원인은 바로 성층권이었죠. 공기가 희박한 성층권에서는 공기 저항이 덜했고 그 덕에 포탄이 멀리 날아갔던 거죠. 인류 최초로 성층권을 통과한 물체가 된 셈입니다. 파리포는 이후 성층권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됐고 훗날 V2 로켓 연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보 같지만 멋있다라는 말이 있죠. 어딘지 모르게 바보 같고 모자라 보이지만 그 행위나 존재에서 특유의 매력을 발산했을 때 하는 말인데요. 오늘 밀리터리 M에서는 전쟁사에서 이런 매력을 가진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밀떡에 의한, 밀떡을 위한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환장님, 팬도님, 오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조금씩 진행을 하면서 밀떡으로 점점 좀 거듭나는 느낌이 듭니다. 뭐 이를테면은 영화를 본다. 그럴 때, 무기가 나오면 저건 도대체 뭘까? 유심하게 살펴보고 막 이렇게 뉴스 자료 화면에 국방색만 나와도 왠지 친근한 색인 것만 같고 이렇게 밀떡 새싹으로 조금씩 거듭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방송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말씀 들어보니까 그 밀떡 새싹으로서 이제 증상이 점점 시작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죠. 맞습니다. 오늘도 기대가 커요. 과연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 무기와 전쟁사 다뤄볼 예정인가요? 오늘은 인류 최초의 철갑성 끼리의 전투, 남북전쟁 당시 햄튼 로드 전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북전쟁이 1861년에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햄튼 로드 전투가 1862년 3월 8일에 일어났으니까 당시로서 최신 기술끼리 이렇게 맞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이 남북전쟁은 사실 미국 안에서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해전, 철갑선 이게 왜 필요했을까요? 필요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남군의 주요 수입원이 목화 재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목화 재배를 한 다음에 유럽에 수출을 해야 되죠. 네. 그런데 많은 물자를 그 수출한 만큼 또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남군의 주력 소총이었던 엔필드 소총만 하더라도 영국에서 수입해온 거거든요. 근데 이런 물자를 수출입을 막아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남군은 이제 손가락을 빨고 쭉쭉쭉 굶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861년 개정과 동시에 북군은 해군을 보내가지고 버지니아 앞바다, 그러니까 햄튼 로드 일대를 완전히 봉쇄하려고 했었습니다. 봉쇄. 네,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명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화를 보면은 남군이 계속 이렇게 어려워지고 막 피폐해지고 이런 게 바로 이것 때문이다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사람과 물자가 점점 고갈되는 것도 있었지만은 북군 함대가 봉쇄를 하면서 물자가 꽉 막혀 있는 것, 이것도 큰 문제였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 남군 입장에서는 반드시 봉쇄를 뚫어야 했죠. 문제는 당시 그 해군 전력만 따졌을 때 이 북군이 압도적으로 위에 있었다는 거죠. 남부 이외는 이게 즉각적으로 해외에서 철갑선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을 승인을 해줬고 기존의 목조 전함을 철갑선으로 구조 변경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목선이었던 메리 메코의 장갑을 두른
버지니아호가 탄생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배수량 4,100톤, 네. 길이만 84m, 네. 총 12문의 대포를 장착한 괴물이었죠. 오. 그러니까 선체가 물에 잠기는 한계선이 홀수선 아래 부분을 제외하고는 물 위로 드러난 부분은 모두 다 철갑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전환 앞부분에는 또 충돌 공격이 가능하도록 충각까지 달았고요. 이런 소식을 접한 그 북군도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죠. 네. 뭐 예를 들어 남군이 뭐 해상 봉쇄를 돌파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대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오, 대체. 네. 근데 뭐 고민을 할 게 뭐가 있나 싶거든요. 저쪽에 일단 철갑선 만들었다. 그럼 우리도 만들어야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들이대야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1861년 8월 미국 위에는 북군도 철갑함을 건조하는 지시를 냅니다. 문제는 이게 위에서는 야 만들어.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만들래 지시를 내려요. 근데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깝깝하죠. 어렵죠. 그냥 네. 뭐 하라니까 해보긴 할 텐데 뭐 사실 쉽사리 되는 거였으면 뭐 진짜 원래 있었겠죠. 근데 현실이 그래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똑같은 일이 북군 해군에서 그대로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남군이야 뭐 햄튼 로드 해상 봉쇄를 돌파할 생각만 하고 뚫을 수 있는 방법에서 철갑함을 만들면 됐던 거예요. 네. 앞에 뭐 충각 동력을 할 수도 있고 포를 많이 달아가지고 뚫을 수 있게. 그런데 이걸 방어하는 북군 입장에서는 조금 머리가 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세 종류의 철갑함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중 하나가 보통 배가 갈 수 없는 얕은 바다나 강에서 포격을 할 수 있는 연안 함포형 철갑함, 바로 모니터함입니다. 모니터요? 네. 그 컴퓨터 모니터 아니고요. 예. 컴퓨터 모니터는 그 머릿속에서 좀 지워주시고요. 네. 이 모니터 함은 그 스웨덴의 괴짜 발명가인 그 존 에릭슨이 실제로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최고의 기계 발명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위대한 인물이죠. 근데 이 양반이 모니터함을 건조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100일이었어요. 100일이요? 네. 뭐 설계부터 따지면 100일이 약간 그 정도, 100일 정도. 이거 너무 100일이면 너무 짧은 시간 아닌가요? 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저 그림입니다. 모니터 실제 어디- 모습. 저 그림을 보니까 저 정도면 100일 만에 만들 수 있겠다 싶기도 그렇죠. 한데 얼추 보니까 약간 정말로 허접합니다. 많이 허접해요. 그냥 뭐 뗏목에 얼추 이게 참치캔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슬쩍 이렇게 얹어놓은 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제대로 보셨습니다. 어. 이게 남북전쟁 당시에도 이거 줌을 넣고 이거 바다원법을 배우니까 미국 사람들 비슷한 감사가 말했었어요. 네. 이거 뭐냐고. 그 당시에 참치캔이 없었잖아요. 그렇겠죠. 그 치즈박스라고 그랬어요. 동그란 치즈박스. 치즈박스, 뗏목 위에 치즈박스 올려놓은 거 아니냐고. 예. 그런데 이 치즈박스 올려놓은 뗏목이 세계의 해군의 방향을 바꾼 혁신의 아이콘이 됩니다. 저게요? 여기 좀 생긴 건 좀 약간 좀 애절하게 생겼지만 네. 이 모니터함은 크게 뭐 세 가지 측면에서 혁신적인 전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뭐 첫 번째, 최초로 철갑함 대 철갑함의 그 전투를 치른 배라는 점. 그렇죠. 그죠. 두 번째, 두 번째, 완전한 그 증기 추진으로 움직이는 배라는 점. 증기. 그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세계 최초로 그 실용적인 포탑을 얹었다는 점이죠. 이 모니터가 적의 포탄을 막으려고 배에 철갑을 둘렀다. 뭐 여기까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근데 나무에서 철로 재질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무게가 늘어나니까 아까 뭐 물도 퍼낸다고 하고 그렇죠. 뭐 움직이는 게 좀 영 불안합니다. 범선 시절이었다면은 굉장히 어려웠겠죠. 네. 근데 이제 뭐 그 당시에는 뭐 바람을 무시하고 항해할 수 있는 그 증기관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 포격을 막아낼 수 있는 굉장히 두꺼운 철갑을 씌울 수도 있게 된 거죠. 근데 또 두 번째, 이 완전 증기 추진이 어떤 의미에서 혁신일까요? 그 당시에는 다 증기 추진으로 가는 건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당시에 네. 대다수의 배들은 독과 증기를 함께 쓰는 기범선의 형태였습니다. 기선하고 범선을 이렇게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그러네요. 연료도 때우고 네. 전기로도 가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모니터는 돛대를 없애고 증기기관으로 움직이는 마스트리스 설계를 채택했어요. 오. 그러니까 완전 전기 자동차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물론 이런 선구자격으로 돛을 없앤 마스트리스 설계를 채택한 배가 좀 있었긴 했었는데 이게 모니터만의 특징이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모니터만의 특징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혁신
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혁신의 의미. 그 당시에는 이 대다수의 마스트리스트 선박들이 이 돛과 증기를 함께 쓰는 기범선에서 이 돛대만 제거한 형태였죠. 그런데 모니터함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애초에 이 마스트리스트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선체 중앙에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그 포탑을 설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 선체 중앙에 그렇죠. 포탄을 설치한 게 얼마나 혁신적인 일일까요? 이전까지 배들은 여러 방향으로 포를 쏘려면은 그 방향에다 포를 설치해야 됐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다 쏘면 앞에도 포를 달고 그쵸. 뒤에도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로 캐러벨의 해적 같은 배를 보면은 양옆에 배를 쫙 포를 바바바방 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형태였었던 거죠. 아. 그런데 그 배에 포탑을 두고 포를 넣어두면은 원하는 방향으로 포를 쏘려면은 배를 돌려야 됐어요. 아. 모니터는 달랐어요. 음. 모니터는 포탑을 얹어놨는데 이 상태가 되면 뭐가 문제가 됐었냐? 그 전에는 기범선 형태였을 때는 돛대가 있기 때문에 포탑을 돌려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쓰기 어려웠었죠. 네. 근데 증기선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굴뚝만 피하면 전후좌우 마음대로 포탑을 넣어서 포를 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마스트리스 설계를 처음부터 도입을 했기 때문에 포탑을 얹을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 포탑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범선 시절에도 이 뱃머리에다가 선회가 가능한 포를 달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 범선 같은 경우에는 돛이나 밧줄 같은 그런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큰 포를 달 수가 없었죠. 그 위력이 굉장히 부족했죠. 그런데 이 마스트리스 구조가 되면서 가장 안정적인 그 선체 한 가운데다가 굉장히 큰 포를 갖다가 달 수 있었고 그 당시에 보통 한 2문 정도를 설치를 했지만 그 원하는 방향 어디로든지 설치할 수 있는, 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2문? 네, 두 가지, 두 회. 남문은 뭐 12, 12문이나 포가 달려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겨우 2문으로 이게 상대가 됩니까? 예, 당시 버지니아는 9인치 한 포를 달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니터는 당대 최강이라 할 수 있는 11인치 한 포 2문을 달고 있었습니다. 포의 숫자는 작지만 대신 더 강력한 포를 모든 방향으로 쏠 수 있었기 때문에 포 숫자가 적은 걸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쯤 되면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겠네 싶네요. 그래서 드디어 남문과 결전을 벌이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 1862년 3월 8일 이 남군의 버지니아호가 드디어 출격을 합니다. 북군 전함 그 콩그레스호가 버지니아호를 발견하자마자 일제 사격을 가했는데요. 이 철갑선을 둘러친 버지니아호는 뭐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역으로 이 버지니아호가 포격을 가해서 이 콩그레스호를 잠시 침묵을 시킨 다음에 또 다른 북군 전함 킴버랜드를 몸통 박치기로 침몰을 시켜버립니다. 몸통 박치기 또 한 번 받아버린 느꼈네요. 나는 대포만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이거들아! 진격한 거네요. 그렇죠. 네. 뭐 상황이 뭐 이렇게 뭐 충각식으로 뭐 전개가 되다 보니까 북군의 그 콩그레스호는 퇴각을 결정하고 후퇴를 하는데 남군의 버지니아호가 이걸 뭐 그대로 뭐 내버려 두질 않았어요. 바로 쫓아가가지고 격침을 시켜버립니다. 버지니아호. 뭐 괜찮네요. 뭐 밀어붙인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결국 뭐 북군은 전함 3척을 추가로 투입해가지고 이 버지니아호를 막으려고 어떻게 해봤는데 북군의 전함 미네소타가 이 모래톱에 좌초돼 버리고 말죠. 뭐 이를 지켜본 뭐 버지니아는 이게 웬 떡이냐 뭐 하면서 뭐 로또 터진 기분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때 버지니아 앞을 떡하니 가로막은 배 한 척이 등장합니다. 뭐 가로막아요? 가로막아요. 네. 바로 북군의 희망 모니터였습니다. 모니터. 멋지게 등장하네요. 타이밍이 딱 주인공 타이밍이에요, 일단. 드디어 역사상 최초의 철갑선과 철갑선의 전투가 시작되는 건가요? 네, 철갑선끼리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성공은 버지니아호였습니다. 역시 뭐 먼저 싸워봤으니까 함 이곳저곳에 탑재되어 있는 포를 막 쏘면서 모니터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전투 시간이 뭐 한 4시간 정도 걸렸을 거예요. 치열한데요. 생각보다 엄청 긴 시간인 것 같고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네, 버지니아호는 계속해서 포탄을 쐈지만은 그 모니터도 지지 않고 계속 맞받아 반격을 칩니다. 치열하게 포탄을 날리고 받고 근데 좀처럼 승부가 달리지 않는 거였어요. 이 버지니아와 모니터가 뭐 서로의 뭐 한포 사격을 열심히 했는데 장갑을 서로 뚫을 수가 없었죠.
버지니아호는 이렇게 짜증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 뚫으러 왔는데. 근데 네. 한포의 숫자는 자기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많은데. 모니터는 회전 포탑을 가지고 반격을 이렇게 계속하니까 두 문짜리가 12문을 이기니까 버지니아가 화가 나가지고 특히 몸통 박치기를 시전하려고 합니다. 예. 아하, 근데 뭐 박치기는 일단 큰 애가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유리하죠. 네. 몸통 박치기를 시도했는데 했는데? 이 발빠른 모니터가 이걸 다 피해버려요. 아우. 네. 그러다가 이 모니터가 재정비 차원에서 잠깐 뒤로 물러서자마자 이 버지니아호가 본인이 이겼다 착각을 해버립니다. 아이고 이런. 그리고 이 모니터에 걸려있던 이 미네스 타워를 마저 공격하려고 막 쳐들어가는데 가뜩이나 이 수심이 낮고 이 간접까지 겹쳐가지고 네. 접근하기가 어려웠어요. 결국 뭐 버지니아호도 그냥 뭐 기지로 귀환하게 되죠. 이 재정비를 마친 모니터가 딱 돌아와 보니까 버지니아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도망갔네? 얘네가 또 도망갔네. 응.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뭐 결국 양쪽 다 서로 다 내가 이겼다 이렇게 승리선을 하고 끝내버려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도망갔나 보다. 서로 이겼다. 도망갔다. 내가 이겼다. 이건 나다. 네. 이건 나다. 내가 승리했다. 근데 이게 사람이 맺고 끊는 게 있어야 될 텐데 너무 허무하게 끝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면 리턴 매치를 요구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예. 링컨이 대통령 명령으로 모니터는 가능한 교전을 피하면서 버지니아의 발만 묶으라고 엄명을 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링컨 대통령 평화를 사랑해서 그런가? 이게 북군은 네. 당시에 봉쇄만 하면 이기는 거니까요. 쫄쫄 굶어 죽일 수 있으니까 아. 급한 건 난군이었거든요. 아. 버지니아호는 봉쇄 함태를 격파하지 못하면 지는 거였거든요. 어허. 북군은 느긋하게 버티기만 해도 이기니까 굳이 뭐 위험을 무릅쓰고 싸울 필요가 없었던 거죠. 전투에서 이기는 것보다 사실 뭐 더 중요한 거는 뭐 전쟁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링컨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링컨이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도 아마 재대결은 무리였을 겁니다. 버지니아호 같은 경우에도 이 모니터에게 연타를 굉장히 많이 허용을 했기 때문에 장갑이 좀 많이 손상된 상태였어요.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뭐 한 달 정도 수리에 들어가야 했죠. 그 사이에 이 북군은 봉쇄를 계속 강화했고 1862년 5월 11일 이 버지니아호가 자침하는 걸로 이 햄튼 로드 해전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뭔가 좀 더 멋있고 이게 최초니까 이렇게 교훈적인 정보가 있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속빈 강조원 같습니다. 교훈이 있었죠. 있어요? 네, 두 철갑함의 전투가 남긴 교훈은 양쪽의 공격이 서로 통하지 않았다. 통하지 않았다. 근데 이거는 뭐 이거 이제까지 들은 얘기로도 충분히 알겠고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나요? 그게 교훈의 핵심이라니까요. 뭐요? 그러니까 버지니아호의 9인치 함포가 네? 모니터의 단단한 게 드러면 포탑을 뚫지 못한다는 거. 아하. 근데 이것까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모니터가 장비한 당대 최강의 함포의 11인치 함포가 버지니아의 4인치 장갑함을 뚫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당시 함포로는 버지니아나 그보다 단단한 모니터의 8인치 장갑을 뚫을 수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이걸 뭐 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철갑함은 아무런 피해 없이 목조함을 쉽게 때려잡을 수 있는데 이 목조함은 철갑선을 절대 잡을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조용한 기병 앞에 거대한 탱크가 떡 하고 등장한 거죠.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긴 배 두 척이 서로 아웅다웅해서 싸우는 걸 이게 참관한 당시의 유럽 해군의 장교들은 자신들이 지금 새로운 시대의 해전을 참가하고 있다는 걸 뼛속 깊이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나무에서 철로 생각해보면 재질만 바뀌었다 싶은데 대단한 변화인가 봐요. 이거는 버지니아의 한정된 이야기고 진짜는 모니터죠. 모니터. 예, 철갑을 뚫으려면 강력한 포를 달아야 한다는 게 햄튼 로드 전투를 통해서 확인이 됐죠. 근데 기존의 선체 이것저것에 포를 다는 것보다 소수의 강력한 포를 달아가지고 철갑을 뚫어야 한다는 개념이 이렇게 정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수의 포를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포탄만한 게 없다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잔잔바리들 여러 개 있어봤자 그냥 제대로 큰 거, 센 거 한 방. 쪽에 짱! 이것이 바로 진리가 아닌가 배우네요. 그렇습니다. 포탑이 해전의 역사를 바꾼 거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뭐 시작은 미약했지만 뭐 그 끝은 창대하리라.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이 성경 구절의
적확하게 맞아떨어진 배가 바로 모니터였습니다. 모니터. 뭐 생긴 건 뭐 치즈박스 얹어놓은 뗏목 같았는데 이걸 늘리고 키우고 넓히면은 우리가 1, 2차 세계대전 때 흔히 봐왔던 전함이 되는 겁니다. 아, 이쯤 되니까 굉장히 미안해지네요. 아까 전에 처음에 그 사진만 보고 아니 저 참치캔 뭐야. 참치캔이라고 해서 사과드립니다. 모니터 사과예요. 자, 이 동그란 참치캔이 어마어마한 애였네요. 보기엔 바보 같지만 나름대로 멋있네. 그렇죠. 이게 뭐 사실 뭐 전쟁을 통해 가지고 시도된 이런 작은 변화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역사의 변곡점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오늘 이후로도 집에 가서 제 책상 위에 모니터만 봐도 참치캔도 떠오르고 뭔가 혁신도 떠오르고 철갑선도 떠오르고 뭐 등등 생각날 것 같네요. 오늘도 무기화 전쟁사 좋은 거 많이 배웠습니다. 강철의 대격돌 모니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본격 총에 대한 심층 분석 토크를 이어갑니다. 총대총 코너 오늘의 주제 바보 같지만 멋있다 폭주 리볼버 열전. 드디어 남자의 로망 리볼버 차례군요. 근데 폭주 리볼버? 이건 또 뭔가요? 원래 리볼버라는 게 이 성능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장탄수 적고 재장전 어렵고 연사로 쏠 때 방아쇠 압력 좀 무겁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리볼버들이 한때 꽤 많이 나왔었죠. 뭐 저런 거 말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대결을 펼칠 그 폭주 리볼버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리볼버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능. 그리고 두 번째, 비극적인 흑역사. 해피엔딩으로 끝날 리볼버는 뭐 감점 처리되고 뭐 그런 거 있나요?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미미했을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충 감이 잡히는데 뭐 바로 시작하시죠. 자, 팬더님이 어떤 리볼버를 준비하셨을지 기대가 큽니다. 소개해 주시죠. 정렬 길이 6인치, 무게 1065g, 유효사거리 45m, 장탄수 6발. 이것은 리볼버인가 자동 권총인가? 진화된 리볼버의 정점에 섰다. 웨블리 포스베리 오토매틱 리볼버. 웨블리 포스베리 이게 진짜 뭐 리볼버의 뭐 대표적인 괴작 중 하나죠. 뭐 지금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처음 등장했을 당시만 해도 혁신적인 리볼버였죠. 환장님이 준비하신 총 소개해 주시죠. 정렬 길이 6.75인치, 무게 1410g, 유효사거리 35m, 장탄수는 9발 받고 1발 더. 이것은 리볼버인가 산탄총인가? 남북전쟁 당시 최강의 리볼버, 르멧 리볼버. 19세기 남북전쟁 때 쓰던 총을 들고 오셨네요. 웨블리 포스베리도 뭐 19세기 끝물에 서게 된 그런 약간 좀 옛날 총 아닌가요? 뭐 성능 대결도 자신 있다 이거죠? 물론이죠.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자동권총을 꿈꾸는 리볼버와 산탄총을 뿜은 리볼버의 한판 대결. Get in the ring. 자, 웨블리 포스베리 오토매틱 리볼버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얼핏 보면 1차 대전 당시 영국군 제식 권총으로 사용되던 웨블리 리볼버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사 속도의 차이인데요. 웨블리 리볼버는 대충 이런 수준이죠. 하지만 웨블리 포스베리 리볼버는 이렇게 빠릅니다. 야, 뭐 진짜 빠르네. 아니 같은 리볼버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웨블리 리볼버는 평범한 더블 액션 방식이죠. 그래서 속사를 할 때 방아쇠를 당기는 힘으로 실린더까지 함께 돌려야 합니다. 방아쇠 압력이 높기 때문에 연사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 뭐 이건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웨블리 포스베리 리볼버는 반동의 힘으로 자동으로 재장전되는 방식이죠. 이게 뭐 자동권총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싱글 액션 모드로 방아쇠를 가볍게 당길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연사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발사할 때마다 리콜 액션 덕분에 반동이 어느 정도 흡수해서 속사 시 명중률이 거의 웨블리 리볼버보다 우수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연사력 강화에 중점을 둔 리볼버라 이거군요. 좋습니다. 제가 소개할 르멧 리볼버는 이 화력 강화에 중점을 둔 리볼버입니다. 실린더에 총 9발의
4위 구경탄이 장전되고 실린더 축 부분에는 20게이지 산탄이 장전됩니다. 뇌관 역할을 하는 퍼커션 캡을 끼워서 격발하는 전장식 리볼버죠. 리볼버 장탄수가 보통 6발인데 르멧 리볼버는 총 10발이 장전된다? 요거네요. 그렇죠. 장탄수 하나는 끝내주네요. 궁금한 게 있는데 저 산탄은 어떻게 발사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 해머의 격침 부분을 90도로 살짝 꺾은 다음 방아쇠만 당기면 산탄이 팡 하고 튀어나가죠. 실제 사격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권총탄을 발사할 때 위력이 뭐 저런 수준이죠. 하지만 해머를 꺾어서 산탄을 발사하면은 어이구야, 이거 골통품이라 살살 봐주면서 싸우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바로 성능 대결 들어가시죠. 웨블리 포스베리는 웨블리 리볼버를 기반으로 만든 총이라 사용탄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6인치 총열에서 4555 구경 웨블리타를 사용했을 경우 운동 에너지는 300줄 이상 나옵니다. 르멧 리볼버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좀 아무래도 좀 전장식이라 그 흑색 화약을 어느 정도 뭐 채우고 쏘는가에 따라 가지고 운동 에너지가 좀 살짝 달라지는데 살짝 좀 빡빡하게 채워 쐈을 때는 한 260줄 정도 나옵니다. 아니 웨블리 포스베리는 최소 300줄인데 르멧 리볼버는 뭐 최대 260줄이라 뭐 계산하기 편하게 뭐 웨블리는 뭐 300줄, 르멧은 260줄로 잡겠습니다. 르멧은 실린더에 9발 들어가니까 260줄 곱하기 9발 하면은 2340줄이 나옵니다. 그런데 웨블리 포스베리는 300줄 곱하기 6발 해봤자 뭐 1800줄밖에 안 나오니까 화력면에선 르멧 리볼버의 압승이라 볼 수가 있죠. 산수예요? 아니 그런 계산법이 어디서 나와요? 제가 뭐 틀린 말 했나요? 참, 그리고 르멧은 산탄도 있으니까 이 슬로그탄 넣고 쏘면은 1000줄이 추가되니까 뭐 전체 운동 에너지가 뭐 됐고. 다음 난도 넘어갑시다. 폭주 리볼버 열전의 제일 중요한 흑역사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라운드는 용두사미로 끝날수록 유리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영국의 L85A1이나 독일의 G11이 출전했으면 게임 끝나는 상황 같은데요. 게임 끝나죠. 게임 못 이기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아시죠? 뭐 날개 달고 높이 올라갔다가 열받아가지고 추락했다 뭐 그런 거잖아요. 웨블리 포스베리도 한때 하늘 높이 비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19세기 후반 미국의 전설적인 사격의 달인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라이플 사격 금메달에 빛나는 월터 위넌스라는 분인데 1901년에 리볼버 사격법이라는 서적을 출판했을 정도로 리볼버 사격에도 조예가 깊은 분이셨죠. 그분이 뭐 웨블리 포스베리로 무슨 대기록을 세우셨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웨블리 포스베리가 출시되고 2년 뒤인 1902년 10야드 거리에서 7초 만에 6발을 명중시키는 대기록을 세우죠. 좋습니다. 그때가 그 웨블리 포스베리가 한창 잘 나갈 때였다 이거죠. 근데 어쩌다가 추락을 했나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격발 불량이 났을 때 재장전이 번거롭고 오래 걸려요. 원래 더블 액션 리볼버는 격발 불량이 나면 방아쇠만 당겨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실린더가 돌아가면서 바로 뭐 다음 탄이 나가죠. 그런데 웨블리 포스베리는 싱글 액션 방식이라 격발 불량이 났다 하면 무조건 총열을 뒤로 당겨야 합니다. 그래야 실린더가 돌아가면서 차탄이 장전되는 방식이죠. 이게 해머를 당겨도 되지 않나요? 이 원래 리볼버라는 게 해머를 당기면은 이 실린더가 따라 돌아가지 않나? 이 총은 해머랑 실린더가 연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격발 불량이 났다 하면 무조건 총열을 당겨야 합니다. 그거 되게 뭐 신기하게 만들어놨네. 근데 총열을 잡고 재장전하는 게 뭐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예요? 제가 보기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뭐 방아쇠만 당기면 차탄이 나가는 더블 액션 리볼버에 비해서 약간 속도가 좀 느리긴 해도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위급한 상황에서는 간발의 차이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죠. 실제로 그 당시 권총탄은 불량률이 꽤 높아서 격발 불량이 났을 때 얼마나 빨리 대처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영국군이 자동 권총보다 리볼버를 선호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웨블리 포스베리가 추락한 그 두 번째 이유 뭡니까? 진흙 구덩이에 떨어뜨렸다면 총이 바보가 돼요. 실린더 홈에 지그재그로 홈이 패여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진흙이 들어갔다 하면 총이 멈춰버립니다. 뭐 딱 봐도 그래 보이네.
결국 웨벌리 포스베리는 5천 자루까지만 만들어지고 생산이 중단되죠. 잘 팔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 그 정도 가지고 흑역사라고 치기에는 좀 약하지 않나? 큰 거 한 방이 더 남았습니다.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007 영화로 한참 잘 나가시던 우리 숀 코네리 형님이 이미지 변신 차원에서 마음먹고 출연하신 영화인데 총기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웨벌리 포스베리 하면 이 희대의 계자 자도즈를 떠올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덕분에 총까지 이미지가 바닥으로 추락했죠. 아니 뭐 그냥 007도 열심히 하시지 왜 저렇게 참. 네. 자, 이제 르메 리볼버 차례인데 르메 리볼버는 남북전쟁 당시에 꽤 많이 쓰였잖아요. 그 정도면 꽤 잘 나간 거 아닙니까? 사실 시작은 아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배경 설명부터 시작을 하자면 이 총을 설계한 건 장 알렉산드르 르마라는 프랑스계 미국인이었어요. 원래 의사였는데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 부유한 농장주 딸과 결혼하고 이 장인 밑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던 그런 분이었죠. 아니 그런 사람이 어쩌다가 총을 설계하게 됐나요? 아내의 사촌이자 이 군인 출신 엔지니어였던 피에르 보우리가드가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르마가 이 양반이랑 굉장히 좀 친하게 지내면서 이 총덕의 세계로 입문을 했는데 어느 날 리볼버 설계를 갖다가 뚝딱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1856년에 그 설계대로 특허까지 취득을 하게 됩니다. 청출어람이네.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었어. 그렇습니다. 이 보우리가드도 이 설계도를 딱 보고 르마의 그 사업 파트너가 돼서 정식으로 그 총기 개발에 동참을 하게 되죠. 참고로 이 보우리가드라는 양반이 멕시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미국의 영웅 윈필드 스콧 장군의 참모 출신이라 군의 연수도 굉장히 빵빵했죠. 그리고 이 남북전쟁이 발발하기 2년 전인 1859년 3월 2일 워싱턴 DC의 그 고위급 장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르메 리볼버의 그 테스트가 진행되는데 콜트 리볼버에 비해 훨씬 진일보한 리볼버 극찬을 받죠.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 망하기도 어려운 총 같아 보이는데 어쩌다가 폭망을 하게 된 겁니까? 줄을 잘못 선 거죠. 이날 모인 그 장교들 중에는 훗날 남부연합군을 지휘한 장군들도 있었지만 북부 영방군을 이끌게 될 그 멕시코 전쟁의 영웅 윈필드 스콧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윈필드 스콧의 그 부관이기도 했고 그 르메 리볼버의 산파 역할을 했던 피에르 오리가드가 남부연합군에 가담했다는 거죠. 잠깐만. 자신의 상관이었던 윈필드 스콧을 이게 적으로 돌려놨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 르메 리볼버에 대한 평가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 남군으로부터 주머니 막 팍팍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육군이 실제로 수령한 거는 900자루. 그리고 해군이 수령한 거는 600자루 이 정도밖에 안 됐죠. 아니 왜 그거밖에 수량을 더 주문한 거 아니었었어요?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남부의 그 총기 제조 시설이 너무 열악했어요. 처음에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존 크라이터라는 작은 총기 제조사에서 만들었는데 생산 속도가 너무 딸리니까 그냥 100전까지만 만들고 스톱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으로 눈을 돌렸죠. 프랑스 파리와 그 벨기에 리에주에서 그 부품 혹은 완제품을 만들고 영국 버밍엄에서 이 부품을 조립하고 또 이 완제품을 검수한 다음 남부 연합으로 그 총을 보내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북부 연방군이 해상을 봉쇄하는 바람에 이마저도 점점 어려워졌죠. 르메 리볼버도 해상 봉쇄에 직격탄을 맞았군요. 그런데 이 해상 봉쇄 작전을 이번했던 양반이 누구냐면은 바로 르메 리볼버를 극찬했던 윈필드 스콧 장군입니다.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르메 리볼버가 사연이 되게 기구하네요. 그렇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어렵게 해상 봉쇄를 뚫고 들어온 총을 남군이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했다는 거죠. 예? 그건 또 무슨 이유입니까? 그 당시에 좀 잘 나간다는 좀 강력한 리볼버들은 대부분 그 4.4 구경탄을 썼어요. 그런데 이 르메 리볼버는 엉뚱하게 4.2 구경탄을 썼습니다. 아니 왜 그랬답니까? 모르죠 아무튼 이것 때문에 남군 명사들한테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리고 이 르메 리볼버는 설계에 결정적인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죠? 실린더 고정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 원래 리볼버라는 게 해머를 땡기면은 그 실린더가 돌아가다가 총열에 딱 맞춰서 고정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정렬이 안 된 상태로 이렇게 격발을 하면 총이 팡! 그렇죠. 총에 폭발해버리죠. 네. 그런데 이 르메 리볼버는 얇은 핀으로 이 실린더를 고정시키는 방식이라 이 실린더 위치가 조금만 틀어지거나 이물질이 살짝 끼면은 고정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건 좀 심각하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런 정도는 제조 단계에서 이렇게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이 르벤 리볼버가 유럽을 떠돌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았죠. 결국 전쟁이 다 끝날 무렵에나 개량형이 나왔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르벤 리볼버는 망한 총이라기보다는 비운의 총이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드네요. 그렇죠. 최종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맡기기로 하고 마무리 총평 들어가시죠. 르벤 리볼버는 남북전쟁 당시 그 어떤 리볼버보다 강력하다고 평가받으며 남북연합의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을 비롯해서 수많은 남군 지휘관들이 애용했던 무기였습니다. 또한 르벤 리볼버는 북군이 유일하게 탐냈던 남군 측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실전에 투입된 수는 한정적이었고 사용상의 불편함도 있었지만 북군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야 하는 남군 병사들에게 이 르벤 리볼버는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무기였죠. 묵직한 둔기와도 같았던 이 거칠고 야성적인 르벤 리볼버에게 여러분들의 열광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사 속도와 명중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일념으로 완성된 웨벌리 포스베리 리볼버. 하지만 웨벌리 포스베리가 자동 권총과 리볼버의 단점을 모두 갖춘 끔찍한 혼종으로 밝혀지면서 리볼버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맙니다. 결국 오랜 기간 이어졌던 리볼버의 진화는 중단됐고 자동 권총의 우왕 경쟁이 시작되죠. 한계를 모르고 끝까지 치달았던 폭주 리볼버들의 정점에 섰던 웨벌리 포스베리. 이 바보 같지만 멋진 리볼버에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웨벌리 포스베리 리볼버 대 르벤 리볼버. 중부전선에서 우리 국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북한군들이 때아닌 제주도 사투리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건을 취재한 팬더 기자 자리에 있는데요. 자, 팬더 기자, 북한군들이 제주도 사투리를 공부하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1951년 6월 중부전선 강원도 도수산 고지 전투에서 난데없이 제주도 사투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북한군들이 각 중대별로 제주도 사투리 능력 시험을 보고 불합격자에 대해 대대적인 자아 비판과 사상 검증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자료화면 함께 보시죠. 이 말 뜻을 아는 동지 없음매? 이거 지난주에 배운 문장이잖소. 환장하겠구만. 알겠습니다. 지원 온다고 한 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거 아니요. 동지들 잘 계실소?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내래 진지하게 선언하갔어. 이번 제주도 사투리 검증 시험에서 우리 대대가 1등을 못하면 동무들 모두 각오해야 할 끼야. 예, 알겠습니다. 그거이 좀 사연이 좀 있지. 고지쟁탈전을 계속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남조선 계례도동의 그 무정 이름이 어때 노획하게 됐어. 이거 청구했을 때 난리가 났지. 이제 뭐 괴뢰군들의 작전을 다 엿들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이것들이 갑자기 이상한 말들을 하는 기야. 뭐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들이 제주도 사투리로 통신을 하는 기야. 뭐 뺄 수 있나? 목마른 놈들이 우물을 파야 하지 않겠어? 아무튼 제주말 못 알아듣는 놈들은 싹 다 잡아가지고 사상교육을 시키갔어. 알겠나? 이야기를 종합해 보자면 치열한 고지쟁탈전 중에 우리 국군의 무전기 몇 대를 노획한 북한군들이 국군의 무전을 도청하게 됐는데 이걸 확인한 국군이 음어 체계를 제주도 방언으로 바꿨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이 때문에 북한군 진지에서는 때 아닌 제주도 사투리 공부 열풍이 불게 됐습니다. 북한군의 이런 움직임은 다른 지자체들을 자극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지자체들을 자극하다니요? 네, 전라도와 경상도의 일부 지자체에서 자신들의 사투리가 음어 체계에 훨씬 더 적합하다며 군 관계자들에게 자신들의 사투리도 음어 체계에 편입시켜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부 지자체들의 움직임에 국립국어원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제주도 방언이 군의 공식적인 음어 체계로 인정받을 경우 표준어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걱정입니다. 인터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한국은 국가가 정한 표준어가 존재하고 있고 의사소통의 효율성과 언어적 통일성을 위해서도
표준어의 권장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배척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방언을 용인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우리말의 활용력을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도솔산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제주도 방언을 북한군이 이해하지 못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립국어원의 걱정처럼 제주도 사투리 음어 체계가 표준어의 위상을 위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혼자 없어해. 안녕하오까? 갑자기 우리도 무슨 사투리예요, 진짜. 근데 우리도 이렇게 잘 모르는데 제주도 사투리를 진짜 북한군이 배웠다고요? 아니, 거기까지 확인된 게 없고요. 없고요. 국군이 도솔산 전투에서 제주도 사투리로 통신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왜 제주도 사투리로 통신을 한 걸까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사투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 때마침 제주도 사투리를 쓸 수 있는 병력이 있었다는 거죠. 사투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본 내용처럼 무전기를 몇 대 빼앗긴 것 때문일까요? 그렇죠. 이 뺏고 빼앗기는 이 치열한 고지전 와중에 이 무전기 몇 대를 빼앗겼다고 당시 그 대대장이었던 공정식 전 해병대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해병대. 그렇죠. 이게 해병대 얘기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전기를 네. 빼앗겼다는 거는 우리 통신을 북한이 엿듣고 있다고 이렇게 믿고 가는 게 맞죠. 그렇죠. 이 상황에서 공정식 대대장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눈에 들어온 게 당시 해병대원들이 쓰던 말이었습니다. 말! 예. 해병대원들이 제주도 사투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었을까요? 이 당시 그 해병대의 주축은 해병 3기와 4기 사행 약 한 3,000명 정도였는데 이분들이 거의 제주도 분들이었어요. 1,000원이었네요. 제주도 출신 분들이요. 그렇죠. 이 병력들이 사용하는 그 제주도 사투리를 듣고 그 공정식 대대장이 무릎을 탁 친 겁니다. 이건 우리들만 알아들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게다가 3기, 4기 해병대원들의 높은 학력 수준도 한몫 제대로 했었습니다. 당시 3기, 4기생 대부분이 네. 오영고, 한림고, 제주노구 출신으로 가지고 고등학교 종교교육을 받았던 병력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표준어도 구사할 수 있었고 제주도 사투리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뭐 공정식 대대장의 건의로 포대 지원이라든지 뭐 병력 이동 상황 또 뭐 부상병 발생 상황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통신을 그 제주도 사투리로 전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진짜로 제주도 사투리는 우리가 봐도 모르겠어요. 무사마심, 하양소가초, 조들짐합서, 강방마법서. 이건 저희가 지금 봐도 모르는데 그죠? 이해가 돼요. 북한군 입장에서는 도청을 하긴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잠시만요. 제가 미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영화로도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2002년에 개봉된 오우상 감독의 윈드토커, 우리 캐서방. 그러니까 일본군 감청을 피하기 위해 나바오족 출신 인디언을 통신병으로 쓰는 장면이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인디언이 일본군 포로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우리 니콜라스 케이지가 여차하면 이렇게 암호를 지키기 위해서 인디언 병사를 처단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이게 비정하지만은 일견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통신보호는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적에게 아군 암호 체계가 넘어갔다간 모든 암호 체계를 다 바꿔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드웨이 해전 때 미국이 일본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조셉 로시포트 중령이 일본의 암호를 해독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사실 이 전술이라는 게 까놓고 말하자면 속임수죠. 네. 적의 약한 곳을 노려서 우리의 그 주력을 밀어넣거나 혹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강한 것처럼 부풀리는 게 전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걸 감청을 통해서 미리 파악을 해버리면은 작전을 펼치기 전에 이미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 어디로 쳐들어갈지 사실 우리가 어떤지 미리 다 알고만 있으면 대비하고 있다가 뒷덜미를 싹 낚아챌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영화에 나바오족 인디언족 이야기 이거는 실화인가요? 네,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1942년부터 45년까지 미 해병대에 배치된 나바오족 인디언 400여 명이 이렇게 활약을 했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나바오족 에피소드가 제주도 사투리의 원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2차 세계대전사를 즐겨 읽었던 공정식 대대장이 나버족 이야기를 떠올려가지고 제주도 사투리를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발생시킨 거거든요. 역시 여기서 우리가 이 전쟁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참고로 이 일부 증언에 따르면은 그 인천 상륙작전 당시에도 이 제주 사투리를 갖다가 사용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 인천 상륙작전에서도 우리 해병대가 투입이 됐었죠. 우리 작전 기밀을 지키는 데는 뭐 우리나라 많은 방언 중에서 제주도 방언만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결론이 궁금해지거든요. 이 도솔산 전투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1951년 6월 19일 제1해병연대가 결국 도솔산을 점령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 해병대원 123명이 전사하고 4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북한군 3천여 명을 사살하고 44명을 포로로 잡았죠. 역시 해병대 정신에 이 통신 보안이 더해지니까 승리로 갈 수밖에 없긴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도솔산 전투는 해병대 5대 전투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됐고 이승만 대통령이 무적 해병이라는 휘호를 하사하게 됐죠. 그 이후에 무적 해병은 이 해병을 상징하는 구호로 사용이 됩니다. 이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우리의 전쟁 역사 안에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이야기였다 싶은데요. 조금 더 열심히 밀리터리 공부를 해서 이런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나가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알겠습니다. 실화 같지 않은 실제 이야기, 뜻밖의 인터뷰 다음 주에도 어떤 이야기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많은 전쟁 영화를 보면 극한 상황에서도 농담을 던지는 장면들이 심심찮게 등장을 하는데 실제 전쟁에서도 이런 모습이 가능했을까요? 그럼요.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죠. 아무리 뭐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유머를 잃지 않는 뭐 강심자의 뭐 수유자라면은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아니 그 자체로 그 베테랑의 품격을 증명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런 품격을 보여준 인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가 101 공수사단의 부사단장이었던 앤서니 C. 맥콜리프 준장이었습니다. 101 공수사단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네, 뭐 굉장히 유명한 사단이었으니까요. 네. 영화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나 그러니까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등장하는 부대였죠. 맞아요. 낙하산으로 떨어지는 그 부대. 그렇죠. 1944년 내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작해가지고 마켓가든 작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후로 그 유명한 벌지 전투까지 치른 정예 중에 정예였었죠.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벌지 전투, 그러니까 아르덴 대공세 당시의 에피소드입니다. 히틀러 최후의 발악이었던 아르덴 대공세 당시에 그 교통의 여지였던 바스토니오를 수비하다가 연합군은 그 독일군에게 포위를 당합니다. 1944년 12월 21일이었는데요. 사방을 포위한 독일군은 의기양양하게 얌전히 명예롭게 항복하라는 권유를 하게 됩니다. 드라마에서 봤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눈 오는 겨울에 포위 당하고 춥고 심심하면 막 포탄은 계속 날라오고 완전 진짜 코너에 몰린 극한 상황이었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엔 사실 절망적이죠. 그렇죠. 최악의 상황에서 101 공수사단의 부사단장이었던 맥컬리프 준장은 여기에 대고 냉큼, 너츠! 이렇게 받아칩니다. 그 말을 부관이 받아 적어서 그대로 공식 해답으로 넘겼습니다. 독일군한테. 그걸 또 받아 적어요? 네. 이 말을 이게 조금 순화해서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면 뭐 얼갈이들 뭐 이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데 많이 순화하셨네요. 네. 심지어 여기에 밑줄까지 쫙 가가지고 이렇게 독일군한테 보냈습니다. 너츠! 예. 이게 사실 이 너츠 자체는 뭐 그렇게 뭐 멋있는 말은 아닌데 그 상황에서 멋있네요. 위험한 도발일까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뭐 포위 선멸전의 그 대상이 된 상황이었잖아요.
이럴 때 그 지휘관의 한마디가 그 부대 전체의 사기를 뭐 좌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 맥콜리프의 발언은 그 어떤 멋진 말보다 그 명확하고 직설적인 그 거절 의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상대인 그 독일군에게 그런 멋진 그 거절 의사가 전달됐을 뿐만이 아니라 아군의 그 내부 분위기까지 확실하게 다잡는 그런 이중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었죠. 멋있네. 딱 한마디로 끝낸 거죠. 너츠! 그러니까 맥콜리프 준장의 한마디 덕분인지 백일 공수사단은 이후에 뭐 욕설 전문가로 내노라 할 수 있는 제2차 세계대전 어떤 인물을 압도적 1등이었던 패튼 장군의 제4기갑사들이 도착해서 포위를 깨뜨릴 때까지 바스토니를 아득바득 지켜냅니다. 이런 뭐 굉장히 뭐 절망스러운 상황에서조차 그 일말의 유머를 잃지 않는 그런 멋진 자세야말로 그 어떤 시대에도 요구되는 그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맥콜리프의 그 욕설은 비록 뭐 정제된 언어는 아니었지만 그 효과 면에서는 정말 최고였죠. 맞습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분위기를 좀 뒤집을 수 있는 한마디를 한 방으로. 던질 수 있는 여유? 뭐 내가 말은 또개하지만 품격. 이게 무슨 일을 하더라도 통하는 그런 게 진짜 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뭐 그런 여유를 갖고 싶습니다. 왜 여유 있으세요? 이게 쫓아다니기 너무 바빠요. 괜찮은데. 우리도 한 20년 정도 지나면은 이런 말을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그거 생기지 않을까요? 오늘 밀떡들의 시간 밀리터리 M은 바보 같지만 그래도 멋있는 전쟁 속의 이야기들로 함께 했고요. 다음 주에도 더 많은 이야기 모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청자가 밀떡이 되는 그날까지 천만밀떡 양성 프로젝트 밀리터리 M.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온갖 좀 별로 안 좋은 건 영국에서 나온다. 너희들이 나에게 투자할 이유 땡땡. 나폴레옹 이렇게 썼나요? 정답입니다. 정말요? 네. 창공을 향해 날아올랐던 총들의 대결. 뭐 우주에서 뭐 외계인이나 싸울 때를 대비하는 뭐 그런 총인가요? 한 발에 10원이 약간 넘어요. 한 발에 10원. 거의 공짜인데요? 톰 브라운이 없었다면은 달에 사람을 죽었다 깨도 데려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소심해요 저희가. 판사님 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